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 대체 왜 그런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하고 팩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이 빨라지다 보니 연달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예, 입이 꼬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그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언론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든 나중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 말고요.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고발 사주부터 그렇고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최상병 사건은 경로에서 만약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랄지 이런 곳이 움직였다면 네. 뭐 그거는 거의 빼박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사법 처리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지금이든 나중이든 간에.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지금 정황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용산에서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경북청인가에다가. 예. 그건 진짜 개입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수사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개입을 왜 했을까? 충성심인가? 예를 들면 자발적인. 그러니까 손준성도 예를 들면 충성심인가? 자발적인. 아니 그들이 뭐하러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유죄가 가능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까? 아니 그 사람들이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면 예. 유죄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볼 때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그 배후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고발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발하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고발했겠습니까? 검찰을 위해서. 그럼 검찰의 수장이 누구냐?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수근 상병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정도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대통령실은 뭐 한 겁니까? 끊임없이 범죄를 갖다가 숨긴 거잖아요. 아니면 그때 그런 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초기에 사건 초기에 네. 아 이런 일 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해진 이야기는 이런 일 가지고 투스타 사단장을 경질을 하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어떤 아직까지는 루머, 네. 예,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사건 초기에. 만약에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움직이고 그랬다면 이런 일 가지고가 사실은 해병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순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군대에 있는 정말 우리 장병,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는데 그렇게 그냥 억울하게 상관의 지시의 잘못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면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요.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추고 또한 사실관계에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면 나중에라도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은 어느 한 권력자나 정치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시스템과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그 기자회견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연동형인지 권역별 비례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선거제에 관해서는 미확정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최대 목표치가 민주당은 151석이다. 과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151석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 너무 편안한 숫자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 뭐 이해찬 전 대표가 200석, 180석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들 교만하고 오만한 거 아니야? 벌써 선거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겸손한 수치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여야 각 당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그래요? 그냥 150석이니 160석이니 아니면 100석이니 막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냥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맞지. 이 151석 하면 아니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고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데
지난번에는 거의 180석 가까이 얻었는데 이번에 겨우 150석 얻으려고 그래?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기대치를 낮춰가지고 네.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 못 얻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라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또 비판도 그렇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151석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민심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께서는 하시는 게 했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김종욱 행정관님.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51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선거 때는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운영 평가율만 따지면 3대6 구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압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도권이 절반 이상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건 맞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께서 주장하는 건 정당 지지율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소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에 대해서는 두 정당이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민주당은 좋은 상황은 국정 어떤 지표, 지지율 이런 지표가 있고 나쁜 상황은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이 중간쯤에 어떤 자기의 의석수가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아직까지 딱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설이 지나고 나야 아마 그런 그 변동 자체가 눈에 띄게 예를 들면 드러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보수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151석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대표는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 과반 이상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당 듭니다. 지지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갤럽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권 견제론이 높으냐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게 높으냐라고 보면 그 총선 결과 역대 총선 결과와 이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유지론 그럼요. 이거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요. 그 질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예. 이게 두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과거에 그 지난번 선거에 압승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었나 이근영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네, 예.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정당 지지를 많이 따라가더라고 얘기를 하는 또 이제 반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심판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추가 변동할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지만 그렇지. 지난주에 발표된 서울경제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아요. 맞아요. 예. 당시에 뭐 살펴보면 잘하고 있다 35, 네. 못하고 있어요 59예요.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과 긍부정평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당 심판론이 높은데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다. 높고. 그럼 이거 선거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 누구를 얼굴로 세울 것이냐.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여론의 흐름을 좀 보고 공천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약간 좀 뒤로 빠지고 정말 중도층을 확실하게 견인해낼 수 있는 그리고 국민적인 인지도와 호감도가 좀 높은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그분 위주로 선거 체제를 좀 치르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승리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거나 좀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럼요. 맞아요. 좋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진 찍은 것들 다 이렇게 플래카드 현수막에 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쪽은 누가 뒤로 빠지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누가 같아요. 잘 빠지느냐 뒤로 적절한 시점에. 예를 들면은 지금 원래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국정 성과와 내 얼굴로 이번 총선 치를 거야. 내 책임하에서 공천도 하고 책임질 거야 이랬는데 맞아. 확 빠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한동훈 딱 내세워가지고 한동훈이 계속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고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보면은 12번인가 13번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 대립각을 세우려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자꾸 바지가랑이 붙잡는 측과 네. 자꾸 뒤로 이제 빠지려고 하는 그렇지. 쪽 예. 어디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선택할 것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또 이제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빠졌나요? 예를 들면 제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빠졌으면 이렇게 하나요? 약간 그래서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러가지고 창밖밖에 쳐다보고 있고, 네. 어깨 툭툭 치고 하는 얘기. 민생 그게 무슨 민생입니까? 민생. 2시간 반 동안 민생에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1.4%밖에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한마디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또 얘기하는 그 거예요.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로 따지면, 예를 들면 모든 잘못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다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승만까지 가야지. 예, 그렇겠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예.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1.4%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요. 예. 매우 높았고 잘 방어했어요. 그럼 칭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욕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 정부 잘할 때는 무작위 욕하고, 지금 잘못하는 건 전 정부 욕하고, 자기는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아까 방금 나왔으면 세수 펑크 엄청나게 크게 나고 있으면 잘못인 거잖아요. 아니, 계산 잘못한 거 가지고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정부. 해야죠. 자기 반성해야 되고 그렇죠. 본인들의 과거와 실체 그리고 전망, 예측, 계획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 들은 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질문서를 봐봐 여기 네. 원고를. 아니 그 어제-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네. 뭐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예의 그 운동권 심판론 586 그 586, 686까지 가대요 요새는. 네, 네. 60대가 되셨나 봐요. 예, 됐었죠. 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던데 이게 정권 심판론과 운동권 심판론을 같이 이렇게 이제 놓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정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권 심판론을 프레임으로 해서 네.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그렇죠. 좀 옹색하고 곤혹스러운 단면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될까 음, 고민된다. 정권 심판론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재명 심판론으로 할까?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를 따르는 586 운동권으로 할까? 막 고민을 많을 텐데 예. 거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꽂힌 것 같은데 예. 적절하거나 유효타가 있는 아, 그런 프레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586 운동권 후보가 우리 지역에 출마 안 하는 쪽은 좀 뭐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주민이나 국민들이. 그렇죠. 여기는 뭐 586 운동권 출마 안 하는데 예. 이거 뭐 누구를 심판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586 후보자를 민주당 586 후보자를 자객하기 위해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586보다 나을까? 저 사람들을 공격할 만한 여러 가지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을까라고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건영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서 태용호 의원이 거기 출마하겠다고 손들고 나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러면 윤건영 의원 저 586 운동권인데 태용호 그 지역구가 그 태용호 안 될 텐데. 안 되는데 이제 네. 손들고 나왔어요. 예. 그 맞는 전략일까? 과연 그게 가능성 있는 전략일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프레임 갖고 해라. 아니, 윤건영 의원은 저랑 학번이 같거든요. 예. 586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실제로는 88학번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87년도에 이제 민주화운동이 벌어졌고, 음. 제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예, 그러니까 태용호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제 전위구투, 이제 전두환, 이순자, 구석투쟁, 예. 그다음에 뭐 남북 평화통일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그냥 아무나 그냥 걸쳐 있으면, 그래서 친문이면 586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결합을 시키는 것 같긴 한데 뭐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제 586 운동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논점은 뭐냐면, 당신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고 그건 존중한다. 일단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초심에 맞게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치 개혁보다는 권력에 대한 향유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586 운동권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정하거나 아니면 용퇴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새로운 좀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그런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민정당, 독재 정권의 정당 아니었습니까? 운동권을 탄압했던 정당이 갑자기 586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뭐 공격 소재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카가 예를 들면 무슨 이재명 당대표가 딱 걸려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문제만 제기되고 있는 거지 아무런 결론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자기에게 부과되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특활비. 검찰비, 특활비, 업추비 같은 업추비. 경우 그다음에 무슨 검찰총장이 당연히 소고기 먹었는데 거긴 좀 멀다. 무슨 저기 그 서초동이랑 그 성남이랑 경계가 얼마나 된다 멀다고 얘기하고 네. 자기들은 소고기 먹은 거 문제가 없고 여긴 예를 들면 그런 거 뭐죠? 그거? 차 막혀. 아니,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엄청 막히거든. 예.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쓰라고 공적인 기관에서 주잖아요. 네. 뭐 경기도면 경기도, 법무부면 법무부, 예. 뭐 검찰이면 검찰. 예. 본인이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그거를 쓸 권한이 없는 배우자가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그걸 등치시켜서 비판하는 건 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법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책임 문제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카 문제 관련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죠. 정치인이.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야? 아직 아무것도 뭐 문제되는 게 없잖아. 판단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비판하지 마. 이런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부메랑 돼요. 아니 그 문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잉크가 날아갔다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문제 있죠. 남이 한 거 몇십 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이죠. 서로 뭐 민주당은 뭐 안 합니까 그렇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민주당 뭐하러 공격합니까? 다 나쁜 놈들인 거지. 그냥 냅둬야 되는 거지. 다 나쁜 사람들인 거 우리 계속 비판하잖아요. 자기 각도에서는 비판하면서 다 그런 거죠라고 얘기하면 정치 뭐하러 비판합니까? 평론 뭐하러 합니까? 하지 아니 말지, 그러면 그냥. 여당 우리가. 당대표가 그럼 야당 당대표 비판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러지. 하시라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저 한동훈도 비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윤석열 아니, 대통령 엄청 최근에 비판 많이 하시는 거죠. 하잖아요. 옛날에 안 하셨잖아요. 제가 대선 전부터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비판했는데 그거 너무 섭섭한 얘기를 하시네요. 요날 진짜. 나오면은 이재명으로 딱 이렇게 정리하시니까. 아니 요즘에는 안 그러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이재명 당대표 비판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 한 거. 점점 만남으로 가고 있는데, 예. 선거제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은 거는 같은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부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원들은 생각해요? 일단 보니까는 당 지도부는 권역별 비례 정도로 많은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 의원들 예. 같은 경우 여전히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의원들은 반반. 예, 반반 정도 상황인 것 같고 예. 당원들의 입장은 서서히 제가 볼 때 권역별 병립 형태로 여론이 좀 흐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국민들의 시선도 중요한데.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대체적인 언론 보도가 신년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대표 얘기할까 이런데 얘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의원 그룹들과 그다음에 그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들 그렇죠. 같은 경우가 예. 강력하게 요구하는 측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렇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전히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아마도 조만간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한 다음에 그 입장을 가지고 아마 비공개로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 갑론을박을 벌일 것 같고요. 갑론을박을 한 다음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전당원 투표 이게 이제 권고겠죠. 전당원 투표가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권고사항으로 가는 어떤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도 하나죠. 지금까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그다음에 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설득하고 설명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좀 민주당은 거기에 따른 비판 또는 뭐 예를 들면 표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아니 연동형을 하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그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 국민의힘은 지금 위성정당을 국민의 미래 네. 그 정당명까지 확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명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 다수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한 번 희생하고 또 한 번 희생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냥 하고 그리고 위성정당은 자율적으로 뭐 시민사회에서 나오면 좋고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두 번까지 희생을 하면 뻘쭘해지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 명분이나 가치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은 네. 이거 우리 사람 챙겨가지고 배지 달아줄 수 있는데 내 사람 배지 만들어줄 수 있고 네. 우리 당 의석 네. 확실하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네. 그냥 명분론에 집착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근데 우리 사람을 찍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과 명분을 지키고 정치를 하는 것 둘 사이에 이제 선택을 하라면 저는 뭐 저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영현 기자님이 정치를 못 하시는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명분이지. 명분이나 그럼요. 가치가 없으면 왜 정치를 해?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네. 네.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가 배지 예를 들면 비례대표 한 네. 20석 정도 못 가져오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겠네? 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국민을 믿는다며. 두 당 다 국민을 믿는다며. 현명한 유권자의 판단을 믿는다며. 그러면 현명한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행위와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래도 선한 쪽으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모르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고 사전에 그런 걸 다 해놓고 끝까지 그냥 뻔뻔하게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뭐 선거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국민을 못 믿습니까? 국민을 못 믿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선거법 개정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헌재 결정 때문에 협의가 진행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표 문제와 관련해서 등가성 자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양 정당이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계속 안 된다. 연동형은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나머지 제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적인 판단, 헌재 판단을 따른 이 법 자체, 지금의 선거법 자체, 선거제도 자체가 이걸 유지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죠.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그런 거고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계속 지켰다면 마음 편하게 공격할 수 있었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신들은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그렇지. 민주적인 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어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명분이 전혀 없어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떵떵거리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제도의 문제는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만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안 했다고 하면 네. 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약속을 했죠.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그다음에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게 변했느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건데 아직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결단력과 리더십의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거든요. 연동형 할 거예요? 병립형 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장단점을 검토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질질 끄냐고요. 그거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돌출 변수가 나온 측면이 어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3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분열적인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소위 이 여파가 민주당을 비롯한 전체 선거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문제가 계속 그 컸었어요. 의석수에 대한 계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제3지대 어떤 정당들, 어떤 종류의 정당들이 출연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소속당인지 사회민주당 이런 당에서 예를 들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들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예를 있는 것 들면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상식적인 범주에서 벌어지게 되면 상식적인 범주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상식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슨 싸움이 되냐면 쟤들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또 저 싸움을 하고 있어라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불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 불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권역별 병립이면 깔끔하게 정리는 돼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런 논쟁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딱 정리가 되니까. 근데 이걸 열어놨을 때 서로가 상식적인 범주에서 토론을 벌여서 말씀하신 국민적 상식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합의할게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분란들이 지금 상당 부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보름 사이에 벌어졌던 측면들이 그런 있었던 것들을 거죠. 정리하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라고 당대표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결정하지 못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냥 예를 들면은 두 분 얘기하신 것처럼 자 우리 손해 보더라도 국민과의 약속 명분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저렇게 가지만 우리는 국민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라고 멋있게 쫙 몰고 가면은. 아니 그걸 차별 포인트로 내세워서 그냥 한 60일 동안 70일 동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개성이 두드려 보니까 네. 이거 20석 날아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그런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진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걸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당 내부에서는. 그렇지. 그리고 얘기했잖아,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럼 손해를 보면 어떡할 건데, 그 4년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년 장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 예. 비즈니스 차원에서 제가 경영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장기적 신뢰, 고객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물건을 잠깐 확 팔아먹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예, 장기적 신뢰를 해야 100년, 200년 기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손해를 예. 보면 의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완전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일 그게 두려울 거예요. 예. 자칫 잘못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되면 국회의장 뺏긴다. 어. 그러면은 의회 권력도 여권으로 넘어간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간다. 이러면 우리가 정권을 견제할 수가 없다. 이런 두려움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인데. 그러니까 151석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법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출해서. 국회에다가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네. 151석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네. 151석에 준연동형을 염두에 둔 보수적인 계산 아닐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표계산을 해보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계산으로는 너무 보수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네. 이제 저기가 있죠. 겸손한 모습 보이려고 하죠. 네. 47석에서 이제 소수 정당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에도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제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 제3정당에 대해서도 배려를 안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측면도 꽤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배려했을 때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만약에 47석 중에서 17석은 그냥 배분한다. 그냥 무조건 배분한다. 권역별로 배분해서 소수정당에 준다. 그렇죠. 라고 30개 가지고 예를 들면 싸움을 벌이는 건데 예. 제가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15? 15 20 사이 왔다 갔다 그 그렇지. 당이 나눠주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또 나눠주잖아요 거기서. 예. 그러면 이제 10석? 그래서 12세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역구에서 적어도 과반이 넘으려면 140개를 쳐야 되니까 이게 좀 계산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회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1석은 대단히 그냥 축소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례대표 20석을 얻으면 우리가 잘하면 200석을 얻어서 개헌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석은 포기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라도 약속을 좀 뒤집더라도 우리가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인천 계양을 공천 심사를 받았고 여기에 지금 원희룡 네. 예, 장관이 나온다는 것이고 유승민 이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당에 지금 유승민 활용법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 논의는 하고 있고 한동훈, 진짜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산 안민석 상대 투입은 그냥 어떠한 국민의힘의 그룹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박지성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박지성도 영입해가지고 수원에 출마시켜볼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말도 안 돼요. 나 정치 안 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산권도 유승민 전 대표가 어제 밤에 본인 입장 밝혔죠. 불쾌하다. 아, 불쾌하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걸 그냥 또 쭉 흘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조금이라도 승리 가능성을 높이거나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다면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유승민 전 대표를 출마를 시키거나 아니면 선대위에서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대통령이 한 위원장, 나 진짜 이거는 정말 선을 넘는 거야. 나 유승민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이거 빼고 내가 다 들어줄게.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걸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오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야. 쉽지는 않은데 왜 오산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 2017년도에 바른정당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대선 출마했잖아요. 예.
오산에서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대. 아. 그래서 야 이거 586 운동권 우리가 이거 처단해야 되는데 유승민은 활용해야지. 어디가 적절할까? 오 오산에서 좀 득표율 높았네. 오산 출마시켜볼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아니, 전, 아 왜 웃어요? 제가 진짜 이거를 아니. 힘들여서 얘기했는데. 아니, 웃음이 나올 때 어떻게 안 웃어요? 아 그래도 상대방 패널에 대한 존중이 좀. 저는 장성수 소장님은 저 존중해요. 근데 이제 네. 그 벌어진 그 국민의힘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안을 보면서 네. 진짜 저렇게 토론을 했나? 저렇게 선거를 준비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면 누구죠? 김경률? 유승민 카드를 쓸까 말까 설득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검을 받으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유승민 투입하고 원희룡 투입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진짜 초본 거죠. 국민들이 왜 싫어합니까? 70%가 지지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좀 뭘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폴더 인사 했잖아요. 네? 폴더 인사. 아까 폴더 인사는 알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되들지 않을게요라는 예.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야 오산에다가 유승민 카드를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당대표 개항에다가 원희룡 장관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국민을 진짜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예. 선거하면 민주당 땡큐죠. 그 점은 동의해. 예, 땡큐죠. 원희룡 장관은 이 지역구에서 인천 계양을도 좀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죠. 이게 이기면 뭐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크지만 뭐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할 만한 네. 대선 후보급의 후보다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 하고. 근데 만약에 참패를 당한다면 네.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도 이렇게 개항은 원래 어려운 지역인데 내가 나가서 그래도 요만큼이나 따라붙었고 내가 잘 싸웠다. 그렇게 그리고 그런 것은 결국에는요 음.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한 출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결집을 네, 적개심을 아. 좀 풀어주려는. 그래서 이거는 총선용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항을은 국민의힘에게 되게 험지입니다. 험지 중에 험지예요. 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나가면서 그 지역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때 딱 한 번 2년짜리 음. 국회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빼놓고는 이거 한 번도 선거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하여튼 이재명 잡으러 간다라는 명분을 갖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각각 함의는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장 징역 1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윗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제가 사법 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대로 좀 다 걸리죠. 제가 예. 고발사주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음. 나중에 최수근 상병 문제까지 예. 얘기하면 이 문제는 대통령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총장 시절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아래 수하로서 손준성 검사가 왜 이렇게 고발을 사주했을까라고 하는 건 적어도 검찰총장의 어떤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사수추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설명하지 않는다면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대한 겁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어떤 검찰권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정치한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수사권도 공무원이 가지고 정치한 있는 거예요. 예.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 예. 정치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화에 나왔던 것들이 현실로 작동했다는 걸 명징하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망갈 길이 없다. 대통령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니들이 고발하면 우리가 잘 처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툭 던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1심 판결이 맞다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명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핵심 키가 저는 김웅 의원 같아요. 김웅. 근데 김웅 의원은 기억하는 거는 하나가 있죠. 예. 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데 기억이 안 나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절대로 기억하면 안 돼. 이것만 기억하는 것 본인이 같아요. 검사니까 충분히 알겠죠. 네. 이 분간에서 본인이 어떤 걸 해야지 자기가 갖다 방어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근데 알겠죠. 그런 그리고 관련된 증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핸드폰 바꿨겠죠.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곤혹스러우면 네. 그 머리 좋은 분이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나야만 한다고 자기 다짐을 그리고 계속 미리 그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다음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 사건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해명하기가 미리 빠져주는 게 그렇죠.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김웅 네. 전원을 그럼 법무부 장관 나중에 시키려나? 아, 의리를 지켜가지고. 의리를 지키면 그게 좀 약간- 조폭입니까? 약간 좀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네. 어느 정도는 비판을 하고 나오는 그 모습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근데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음. 감사원에서 어제 발표했잖아요. 예. 대선 과정 중에서 한 행정기관이 이재명 캠프에게 어떤 뭐 대선 공약 같은 보고서를 해줬다, 네. 만들어줬다. 이게 물타기 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내는 거요? 네. 아. 이거 발표했잖아요, 감사원에서 어제. 예. 그러네. 네. 그러네. 물타기 하려고 그랬던 거.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나빠요. 그러니까 언론은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권은 바뀔 수가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한 정당을 지지하고 한 뭐 권력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거는 정말 분노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사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음.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주 중립적인 기관인 거고 아니 그래도 또 행정기관이 또 이렇게 여당 후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맞다면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어제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실인가? 왜냐하면 감사원이 현 정부 들어와서 했던 행태가 뭐냐면 오더 받고 예를 들면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인정. 아니, 그것도 인정. 오더 받고 감사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1심 판결 나왔는데 그리고 현 정부를 감사하는 게 감사원의 핵심적인 역할이죠. 전 정부 까라고 감사원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까야 돼, 문제가 있으면 까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에는 그냥 뭐 물방망이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좀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원이 정치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예.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